오늘은 이제 자산 수요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념 자산 수요 그리고 유효 자산 수요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상 수요, 관념 수요, 유효 수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상 수요는 뭐 경제학의 그 검토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학문인 경제학으로서는 공상 수요까지 취급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관념 수요와 유효 수요가 있는데, 관념 수요는 예산 제약을 고려하면서 결정하는 예산 제약을 고려하면서 행해지는 의사결정의 산물인 건 맞지만 기타의 현실적 제약에 가로막혀서 경제에 실제로 시현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한 수요. 이것이 관념 수요. 그 다음에 예산 제약을 당연히 반영하고 거기다가 기타의 현실적 제약까지 반영돼서 형성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형성 직후에 곧바로 경제에 실제로 시현되는 그런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효 수요의 유효 수요로 번역될 수 있는 개념으로는 effectual demand하고 effective demand가 있는데요. effectual demand는 제임스 스튜어트가 처음으로 만드는 개념이었고, 그건 개별 재화에 대한 수요였고요. 그 다음에 effective demand는 거시경제학적 개념인데 경제학사에서 토머스 멜더스가 처음에 썼고요. 국민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 정도의 개념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발전시켜서 존 메이아드 케인즈가 국민 생산물의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그 균형점에서의 수요를 이펙티브 디맨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셔널 디맨드는 이 개념이 사실 노셔널 디맨드는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 최초로 아마 만든 사람은 R.W. 클라우라고 있습니다. R.W. 경제학자 R.W. 클라우. 그 다음에 또 이 뒤를 이어가지고 스웨덴의 경제학자 악셀 레이온, J로 안 있고 스웨덴에서는 이거를 E로 읽죠. 악셀 레이온 후프드. 이분들이 이제 관념 수요라는 개념을 이렇게 썼어요. 저도 제가 학창시절에 아마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이분들이 쓴 논문하고 이분들이 쓴 저서를 원어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거기서 관념 수요, 유효 수요를 이렇게 착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념 수요, 유효 수요의 그 착안을 제가 착안할 수 있게 해준 분들은 이분들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관념 자산 수요와 유효 자산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지지난 시간 좀 됐었죠? 한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강의 때 유동자산 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자산 총액은 뭐뭐뭐의 합계였죠? 예, 현금통화 총액 더하기 화폐성 예금 총액, 요금을 예금 총액 같은 개념이죠. 더하기 저축성 예금 총액 더하기 채권 총액이 유동자산 총액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거시경제학적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 논의를 잠시 개별 경제주체 I, 비예금 민간에 속하는 개별 경제주체 I의 수준으로 이렇게 미시적으로 낮춰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렇다면 이제 유동자산 총액이 아니라 유동자산액이 되겠죠. 유동자산액. 보유주체는 비예금 민간에 속하는 개별 경제주체, individual, I입니다. 유동자산액은 여러분들이 책에는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한 시점에 있어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통화의 금액이죠. 현금 통화액 플러스 화폐성 예금액 더하기 저축성 예금액 더하기 채권액 이렇게 되겠죠. 채권액. 예, 물론 이거 시가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시가, 액면가가 아니고 시가죠. 예.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쓰게 되면 여기다가 인디비주얼이니까 I를 붙이면 되죠. UI는 현금 통화는 C로 쓰겠으니까 CI 더하기 화폐성 예금은 요금 예금이니까 D, 디맨드 디퍼시트 D를 쓰고 저축성 예금은
타임 디파짓에 T를 쓰고 채권은 본드의 B를 써서 BI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별 경제 주체 차원에서 비예금 민간에 속하는 개별 경제 주체 차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화폐는 뭘까요? 여기까지가 화폐죠. 요만큼이 화폐입니다. 화폐. 요만큼이 화폐니까 제가 요거를 합쳐서 화폐액이라고 부르기도 할 겁니다. 화폐액. 거시경제 차원에서 보게 되면 경제 전체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요만큼이 화폐 총액이 되고 통화량이 되겠죠. 그죠? M1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식으로 보게 되면 CI 플러스 DI 요거죠. 요거를 이제 그 화폐액인데 이것도 M에다가 인디비주얼한 I를 붙여서 표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은요, 20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별 총부, 개별 총부입니다. 개별 총부. 개별자를 붙인 이유는 당연히 개별 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부. 총은 한자로, 모두 총자죠. 총은, 부는 부유하다, 부자, 재산 부자, 총부. 그래서 요거는 개별은 인디비주얼이고요. 총부는 개념이 그로스 웰스입니다. 그로스 웰스. 여러분들 회계학에서 자산 총계 있죠? 이렇게 자산 총계. 자산 총계가 이제 이렇게 있고 회계학에서요. 이렇게 있고 그럼 자산 총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부채 총계가 있고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니 나머지가 자본 총계잖아요. 그죠? 자본 총계.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총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총자산.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은 요거는 총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죠. 총자산. 그러니까 부채까지 포함 돈 빌려가지고서 뭐 자산 보유할 수 있으니까요. 총자산이고 자본 총계는 또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총자산.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바로 이 총부는 총은 그로스로 표현하죠. 그로스로 표현하고 요건 네트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 웰스 혹은 네트 월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말하는 이 총부는 이분이 그러니까 이 경제 주체가 채무가 있든 없든 어쨌거나 채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별 경제 주체 I가 비예금 민간에 속하는 개별 경제 주체 I의 수중에 실제로 보유되고 있는 말하자면 전체 자산의 총액을 총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웰스에서 WI라고 볼 수 있죠. 그럼 WI는 개별 총부는 뭘로 구성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동자산액이 있고 그다음에 유동자산 말고도 제가 유사 유동자산이 있다고 그랬죠. 예컨대 채권형 수익증권 같은 경우 그런 걸 제가 유사 유동자산이라고 했죠. 유사 유동자산. 그리고 유동성이 낮은 비유동자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비유동자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유동자산액은 UI로 표시할 수 있고요. 유사 유동자산은 편의상 VI로 표시하고 비유동자산액은 편의상 ZI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경제 주체 I가 한 시점에 있어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그의 수중에 실제로 보유되고 있는 전체 자산의 가액이 개별 총부인 겁니다. 그 전체 자산을 쪼개보면 유동자산, 유사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네.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산 수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수요. 제가 우선 자산 수요라고 할 때는요. 자산 수요. demand for asset이겠죠. asset. 보통 자산에는 s를 붙이니까 asse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산에 대한 수요인데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자산 수요 그럴 때는요. 그 매수 수요가 아니고 구매 수요가 아니고 보유 수요입니다. 보유 수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자산 수요 그럴 때 화폐 수요 그러면 화폐 보유 수요예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폐 수요 그럴 때는 화폐 보유 수요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자산 수요라고 그럴 때는 자산 보유 수요입니다. 근데 보유자를 뺐습니다. 편의상 자산 보유 수요예요. 한 시점에 있어서 그 경제 주체 I가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자산의 그 양. 근데 그거를 금액으로 표시한 게 금액이니까 자산수요액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산수요액. 제가 일단 자산수요액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수요액.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제주체 I가 경제주체 I의 개별 총부는 현재 예를 들어서 300원입니다. 300원. 그럼 이제 실제 구성이죠. 현재 시점에 있어서 그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이 개별 총부의 내역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실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화폐액. 아까 말씀드렸죠. 화폐액 100원. 그러니까 현금 통화 더하기 화폐성 예금, 현금 통화 더하기 요구불 예금, 이 화폐액이 100원. 그 다음에 채권액 0원,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이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액이 여기서 얼마로 되어 있냐면 200원입니다. 200원. 이게 실제 구성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실제 구성 상태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 개별 총부의 포트폴리오 구성 상태를 변경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마음 먹으냐면 이 사람이 이제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예. 그러면 이제 희망사항이죠. 희망 포트폴리오죠. 희망 포트폴리오. 결국 희망 포트폴리오가 이제 자산 수요로 나타나는 거죠. 자산 수요로 나타납니다. 희망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글씨를 좀 못 써 죄송합니다. 다시 쓸까요? 실제 포트폴리오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하는 포트폴리오죠. 희망 포트폴리오. 우리말로는 뭐 구성 상태인데 똑같은 얘기죠. 구성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화폐액 100원. 화폐액은 똑같네요. 화폐액이 100원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채권액이 200원. 채권액이 200원입니다. 200원. 0원에서 200원으로 늘었네요. 그리고 부동산액은 0원. 이렇게 이 사람의 구성 상태가 희망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제 이분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그 행동을 할 건지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이 사람은 200원어치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뭘 사고자 하는 거죠? 그 대금으로 뭘 사고자 합니까? 채권 사고자 하는 거죠. 200원어치 채권을 매수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이제 부동산 대신에 채권을 보유하겠다고 이렇게 희망 포트를 바꾼 겁니다. 자, 그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다수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화폐 보유 수요액은 100원이죠. 그죠? 희망은 나오니까 화폐 보유 수요액은 100원. 그 다음에 채권 보유 수요액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경우에 화폐 보유 수요액이죠. 화폐 보유 수요액은 100원이고 채권 보유 수요액은 얼마입니까? 채권 보유 수요액은 이게 희망사항이니까 200원이고 부동산 보유 수요액은 0원이죠. 그죠? 부동산 보유 수요액.
수액은 영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기존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요죠, 수요. 수요 위에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수요액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거 하게 되면은 100 더하기 0, 200 더하기 0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네, 300원이 나오죠, 300원. 총 300원이 나옵니다. 총 300원. 이 사람의 예산 제약은 얼마죠? 이 사람의 예산 제약은 300원입니다. 이게 이제 개별 총부가 이게 예산 제약이죠. 버짓 컨스트레인트죠. 예산 제약. 자, 예산 제약도 300원. 그 다음에 총 보유하고자 하는 자산의 그 액수도 300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제약 안에 들어와 있죠. 예산 제약의 테두리 내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들 각각은 경제에 실제로 시현되는 수요액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수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설명 가운데 앞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부분. 네. 화폐 수요액은 100원이고 채권 수요액은 200원이고 부동산 수요액은 0원이다라는 건 뭐 이론이 없어요. 그다음에 뒷부분 중에서도 화폐 수요액 100원 이것이 화폐 수요액 100원이 이거 당연히 유효 수요죠. 유효 수요입니다. 유효 수요액이라는 설명은 역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제 점검해 보아야 될 게 나머지 부분입니다. 과연 채권 보유 수요액 200원과 이 200원과 부동산 보유 수요액 0원은 공히 유효 수요일까? 유효 수요액일까? 이겁니다. 자, 자신의 수중에 있는 200원어치의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이 경제주체의 의도는 분명히 확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의도는 이제 부동산 매도 공급 200원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부동산 보유 수익이 0원이라는 얘기는요. 0원이라는 얘기는 현재 갖고 있는 실제 부동산 200원치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0원 보유하고 있겠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200원어치 부동산을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00원어치의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그의 의도는 분명히 확고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의도는 부동산 매도 공급액 200원의 형태로 부동산 매도 공급액 200원의 형태로 매도 공급으로 플로우 디맨드죠. 매도 공급액의 형태로 이거는 어떻게 되죠? 시장에 시현되고 있죠. 지금 실제로 시현되고 있어요. 실제로 시현.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갔겠죠. 그래서 내가 200원어치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 좀 팔아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이분이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실제로 이 부동산 매도 공급액 200원이 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매도 공급액은 부동산 매도를 하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동산 보유 수요액 0원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효수요입니다. 예, 유효수요입니다. 이건 유효수요죠. 0원은 유효수요예요. 유효한 수요예요. 실제로 0원을 수요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 수요 0원이 실제로 수요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200원어치의 채권을 매도하겠다는 200원어치의 채권을 지금 매수하겠다는 거죠. 매수. 채권액이 0원이었는데 채권액이 0원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채권액을 200원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니까 채권 보유 수익이 200원. 현재 0원에서 200원어치를 보유하겠다는 얘기니까 200원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예. 문제는 200원어치의 채권을 매수하겠다는 그의 의도, 즉 채권 매수 수익 200원 쪽에 있다. 이 사람의 채권 매수 수익은 200원이죠. 채권 매수 수요액은 200원입니다. 200원. 지금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채권 매수 수요액, 우선 이 채권 매수 수요액이 경제에 실제로 시현되고 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채권 매수 수요액 200원은 이 부동산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 200원어치 부동산이 팔려야, 매각이 돼서 현금화가 돼야 이 채권 매수 수요액 200원이 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맞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수중에 있는 200원어치의 부동산이 그것도 200원에 실제로 팔리기 전에는 그 수요액이 채권시장에 이 수요액이 실제로 시현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매도 공급액 200원이 실제로 시현되는 공급액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시현되는 공급액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당장 그대로 실현, realize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즉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200원에 당장에 팔리는 것, 이것은 뜻대로만 되는 일이 아닌 거죠. 아까 제가 시현과 실현을 구분해드렸죠. 시현은 되지만 이 시현과 실현은 별개인 거죠. 별개인 겁니다. 이게 쉽게 시현되지가 않아요. 부동산의 특성상. 부동산은 제가 예전 강의 시간에 즉시 환급성 말씀을 드렸죠. 그때 부동산은 즉시 환급성이 낮다? 높다? 당연히 낮죠. 예. 부동산은 즉시 환급성이 낮은 자산이다. 우선 전환 시간의 평균치보다 크다. 그것을 매도하겠다는 의도가 형성된 때부터 그 매도가 성사될 때까지는 평균적으로 꽤 오랜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부동산 매도 공급액 200원은 설사 그 전액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꽤 오랜 시일이 걸려서야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현 전에는 그의 수중으로 부동산 매도 대금 200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의 수중에 채권 매수 수요액 200원을 채권시장에서 실제로 시현하는 데 쓸 화폐가 존재하고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책으로 설명하면 글로 설명은 되게 긴데요. 여러분은 그냥 보시면 쉽죠. 부동산을 200원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는데 이게 실제로 실현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잘 안 팔려. 안 팔리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안 팔리니까 이게 팔려야 팔아서 화폐를 갖고 있어야 그 화폐를 가지고 채권을 매수할 텐데 이게 안 팔리니까 이거 살 돈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채권 매수할 돈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채권 매수 수요액 200원에 이 채권 매수 수요액 200원에 실제 시현이 불가능한 상태는 평균적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가 팔리기 전까지는 이게 시현될 수가 없어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한편, 그렇게 시일이 견고하다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새로운 사정이 생길 수가 있죠. 이를테면 채권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망해지는 것과 같은 사정. 이런 사정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발생하여 자칫 이 채권 매수 수요액 200원 자체가 변경될 수가 있겠죠. 백지화될 수도 있어요. 나 채권 안 살래. 주식 살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채권을 100원어치만 살래.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백지화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채권 매수액 200원은 절대로 시현될 수가 없는 거죠. 시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시현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자, 부동산이 전환 비용의 평균치도 큰 자산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해당 부동산이 팔리기는 하는데 200원이 아니고 180원에 팔리긴 하는데 200원 아니고 180원에 팔린다면 그의 수중에는 이제 채권 매수 수요액을 채권 시장에서 실제로 시현하는데 쓸 수 있는 화폐가 200원이 아니고 180원밖에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팔린 이후에도 역시 채권 매수 수요액이 180원은 채권 매수액이 180원이었다면 이 수요가 실현될 수 있지만 200원이니까 이 200원어치의 채권 매수 수요액은 실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맞죠? 네. 복잡하지 않죠? 제가 글씨는 복잡하게 썼지만 내용은 별거 아닌 거죠. 여러분들 다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채권 매수 수요액 200원이 실제로 시현될 수 없다면 이게 실제로 시현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당연히 채권 보유 수요액 200원 이것도 시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유효수요가 아니고 유효수요가 아닌 거죠. 얘는 유효수요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안 돼서 얘도 실현될 수가 없고, 따라서 이것도 시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실현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시장에 나타날 수가 없고, 이게 나타날 수 없으니까 화폐가 들어올 수가 없고, 자기 수중에. 이거 살 수 있는 화폐가 살 수 없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실현이 안 되니까 얘를 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채권 매수 수요액이 연결되어 있는 이 채권 보유 수요액 200원은 당연히 유효 수요가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안이하게 인식할 수도 있는 바와는 달리 채권 보유 수요액 200원은 이것은 유효 수요액이 아닙니다. 관념 수요액입니다. 그리고 관념 수요액 중에서도 유효화의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관념 수요액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부동산이 단시일 내에 210원에 팔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현실이 기타의 현실적 제약, 다시 말하면 개별 총부라는 예산 제약 이외의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예산 제약 안에서는 다 이 얘기가 예산 제약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타의 현실적 제약, 하필이면 이 예산 제약 중에 일부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동산이 실제로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시현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예를 들게 되면 모든 분들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러지만 기존 경제학에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냥 이론 모델을 쭉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 경제학에서는 이거 실제로 시현돼, 이거 실제로 시현돼, 이거 실제로 시현돼 하는 식으로 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모델은 제대로 작동한다? 안 하죠. 못 하죠. 못 합니다. 그런 인식은 경제학자로서 큰 실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 모형은 아무리 수학적으로 복잡한 무슨 방정식 이런 걸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복잡한 수학 아주 차원 높은 수학 있잖아요. 그런 고차원 수학을 쓰더라도 애당초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모델은 저는 보고 바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유용하지 않은 쓸모가 없는 모델이다. 이거 공부하느라고 여러분 헛고생하시는 겁니다.